일본이 위치가 굉장히 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곤란한 위치요? 일본의 북쪽 지역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동경을 기준으로 남쪽은 필리핀판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판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 지구는 아주 그 두꺼운 네. 판이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덮고 있는데요. 판이 덮고 있다. 네, 판이 한 두께가 100k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아, 두께가 100kg요. 어마어마한 판이네. 이게 기본적으로 판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판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은 네. 바다 한가운데가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네. 그 태평양 같은 경우는 태평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서 판이 1년에 10cm씩 만들어집니다. 아, 판이 만들어집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다에서요? 네, 바다 이게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지구 내부에서 네, 바다로 위로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죠. 위로 올라온다. 네,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데 예.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건 태평양 중앙해령에서부터 북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일본 열도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cm씩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경으로부터 북쪽 지역인 홋카이도까지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쌓인 곳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그러고 동경 아래쪽에는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판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cm에서 7cm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최근에 지진의 우려가 큰 난카이 해곡을 만든 바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판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의 전쟁이네. 근데 그렇게 해서 판이 만들어지고 판이 충돌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에서 경계가 맞물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일본 말고도 이 정도로까지 뭐 판의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경계가 네. 또 있나요? 있어요? 사실 일본이 아주 최악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굳이 꼽다면 이탈리아 같은 것도 비슷하게 판의 경계부가 지나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밑에서 계속 지구 내부에서 판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생성이 계속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판이 생성이 아예 안 되면 네. 지금 딱 이 대지를 유지하면서 그냥 지진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지구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계속 걔네들이 판을 생성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니까 겪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네. 지구는 지구 내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물질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많은 열이 지구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 핵에서부터 멘트를 통과해서 지표까지 열이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 올라온 열들은 지표에 다다르게 되면은 새로운 물질을 용융시켜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내부가 뜨겁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새로운 물질들이 안 만들어지고 지진도 안 나게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구에 만약에 뜨거운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핵 내에 순환이 없게 되고요. 핵 내에 순환이 없게 되면 지구를 덮고 있는 자기장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최악인데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자기장이 있었잖아요. 없으면 실드가 없어지면은 태양풍에 그냥 다 작살나죠. 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네요. 지진을 꼭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네. 거, 안고 가야 되는 거네 지진은. 그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층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단층인데 판하고 판이 만날 때 이렇게 밀면서 서로 끊어지거나 네. 아니면 밀리거나 하는 게 단층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층 예전에 단층을 얘기를 해야 될것 학교에서 같은데.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뭔가 끊어진다 약간 이 느낌인데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중단층, 역단층 그림 보고 맨날 시험 보고 그러면 단층 모형을 한번 볼까요? 단층이 모형까지 가져오시고 정말 어렵게 구한 단층 모형인데요. 어렵게 구하셨어요? 네, 대학에서는 사실 이런 모형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구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을 법한 그런 모형인데요. 이거는 역단층 모양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역단층. 네.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층을 이루기 때문에 2층하고 2층하고 똑같은 이 레벨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는 힘이 이렇게 쭉 옆에서 미는 힘들이 가해지는데 네. 그때 못 견디게 되고 부서질 때 다른 판이 다른 블럭 위를 올라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타구나. 반대로 지구에서는 잡아당기는 곳도 있습니다. 네. 잡아당기게 되면은 요 경계부를 타고 이 블록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단층이나 역단층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주양이동 단층이요? 요거는 단층 힘을 받으면 서로 양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너 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옆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판의 안쪽에 있는 곳에서 주로 관측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들은 전부 다 주양 이동 단층으로 나타난 지진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항상 단층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단층이 곧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아서 땅이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가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곧 지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 곧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시다가 이제 야외에서 단층을 보셨다 하면 과거에 여기서 지진이 났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층 자체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던 흉터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단층이 생기면 지진이 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또 단층이 있는 곳에서 또 지진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받게 되면은 단층 운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멀쩡한 땅에 힘을 계속 주게 되면 새로운 땅이 쪼개지면서 네. 단층이 만들어지고 지진 났네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땅이 쪼개진 곳이 있으면요 힘을 계속 받게 되면 여기가 제일 약해요 다른 땅보다. 그러니까 부서진 데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 방금 뭐 단층 해서 사실은 이 땅이 움직이고 서로 끊어지고 뭐 위에 올라타다가 뭐 버티다가 튕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뭐 50kg, 100kg 되고 네. 그럼 뭐 중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에 사실은 그걸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 힘의 정체가 뭐고 네.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땅 밑에 누가 있냐는 거죠. 뭐지 이 땅을 막 판을 움직이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힘을 곧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응력이요? 응력. 말이 좀 되게 어렵지만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스트레스. 예. 네? 스트레스 그 받아는. 스트레스요? 네, 그 스트레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지구가 받는 스트레스. 응력이 스트레스였다. 네. 그럼 이해가 쉽네. 지구가 스트레스를 뿜어대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터뜨리자. 네. 이런 게 되는 거네요. 네. 응력은 힘이 일정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예, 이런 거 네. 궁금했어요. 응력은 힘이 일정하냐? 왜냐면 우리가 또 힘 이런 거 일정하냐 아니냐 동위원수 해봤잖아요. 몰라요? 동위원수 해봤잖아요. 동위원수 해냈죠. 같은 공기라도 아시죠? 네. 같은 공기라도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아시죠? 데프콘님을 네.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게 바로 지진의 주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데프콘님의 이 말에서 나온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양판은 1년에 10cm씩 이동을 하고 네. 필리핀판은 1년에 5cm씩 이동하는 건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매년 쌓이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고 일정하다. 이 일정하게 에너지가 쌓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규모 8.0 지진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이 100이 쌓이는 속도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규모 8.0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헛된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쌓이는 힘의 크기를 우리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만큼 쌓이는지 늘상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지진이 나야지만 해소가 되겠구나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150년 주기로 이곳에서 규모 얼마짜리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떠들썩해가지고요. 7월 초에 일본에 이제 대지진이 난다라고 아주 그냥 모두들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예측이 다 가능한 거고요. 특히 다츠키 료가 얘기한 이 난카이 해국 지역은 예.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인 토카이 지역과 큐슈 앞바다 지역인 난카이 해곡의 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요것이 난카이 해곡 지역은 한 5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고요.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인 이 토카이 지역도 170년 동안 지진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계속 나는데 이 두 지역은 안 나고 있으니까. 시기가 넘어선 거예요. 에너지는 이미 쌓였다는 건 우리가 여러 증후로 알고 왜 있거든요. 그럴까? 나야 하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역설인데요. 예. 지금 지진이 안 나는 게 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남역사. 한편으로는 오늘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가 또 쌓인 거예요. 응력이 더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응력이라는 건 반드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만 하는 거고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과학 잡지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게 도카이 난카이 지진. 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뭐 곧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또 응력이 축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 학부생 다닐 때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30%에서 40%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 대학원 들어가게 되니까 한 50%쯤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5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요즘에는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내에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80% 확률이라는 거 거의 마주치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나는 확률이나 마찬가지 거기 확률이거든요. 간다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나도 안 이상하고요. 내일 나도 안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사실 이제 또 그 작은 지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지진이 계속 이렇게 오다가 대지진이 확 하고 오게 되는 그런 건지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진을 보면 예. 큰 지진 나기 전에 전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진이에요. 네.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요. 장난감 갖고 너무 열중하다 보면 네. 이 장난감 노느라고 소변이 마려운데 가지도 않고 참죠. 네, 막 참잖아요. 참죠. 제 아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이 앞이 이렇게 소변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도 놀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재밌으니까. 전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가 아주 많이 쌓이게 되면 조금씩 에너지를 배출하는 일이 벌어져 조금씩 부서지는 거예요, 단층이. 이걸 이제 전진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후에 본진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진이 올 걸 예측하기도 하는데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큰 에너지를 갑자기 배출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전진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커서. 예, 이미 이게 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충분히 큰 지진이어서 일본 학자들이 걱정했던 건 이 다음에 이어질 여진이 어느 정도 올까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이게 전진이었고 그 후에 본진 9.0짜리가 나온 거예요. 9.0. 와. 그런데 이 7점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면 이 단층대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단층대를 일부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층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가 쪼개놓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훅 부서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큰 지진으로 발현하게 됐던 거고요. 그 전진이라는 게 계속 찔끔찔끔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응력이라는 게 조금씩 약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대지진이 좀 올 만한 그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구도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규모가요 굉장히 큰 비밀을 담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카이 해곡에서 예상되는 최대 규모는 9.0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한 단위가 바뀔 때마다 즉 규모 7과 규모 8은 규모가 한 단위인데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나요. 규모 8과 규모 9도 32배 차이가 나거든요,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규모 7과 규모 9는 두 단위 차이 나니까 더블이네. 32 곱하기 32가 돼서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규모 9.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려면 규모 7.0이 1000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규모 7도 어렵지만 규모 6이나 규모 5로 해소하려고 하면은 규모 6만 하더라도 32,000개. 예, 어쩔 규모 수가 없네. 5로 100만 개가 나야 돼요. 세소가 안 되네요. 이거는 진짜 지구가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일본은 어쨌건 우리 또 옆 나라잖아요. 일본에 얼마만큼 큰 지진이 생기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좀 영향이 오는 건가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조건 올 것 같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 중국이나 막 이런 데도 다 그냥 다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험한 네. 난카이는 사실은 제주도나 네. 한반도 남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게 되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에서는 한 30m가 서로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km, 300km가 쪼개지면서 그 단층면이 30m 정도 서로 빗나가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안선에서 제일 가까운 센다이에서는 한 7m 정도가 지진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7m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일본 열도 전체가 조금씩 다 그렇게 끌려가는데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도 다 끌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의 울릉도는 한 5cm 정도 끌려갑니다. 동쪽으로. 백령도는 한 2cm 끌려가고요. 끌려가는 거지 그냥. 예,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 내륙에서는 5cm, 2cm 끌려가니까 3cm가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끌려간 정도 차이 때문에. 아, 국토가 늘어났어요? 영도가 늘어났네요. 영토가 동서 방향으로 3cm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다 균등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움직이니까. 균등하게 늘어난 셈인데요. 근데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토 확장이 돼서 좋긴 하지만 지진학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땅이 이렇게 견고한 땅이다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느슨한 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땅이 한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부서지는 땅이 한 90만 쌓여도 부서지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이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에서 전년도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그 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도 교수님이 봤을 때는 대지진이 날 확률이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지진 역사를 보게 되면 1900년부터 지진기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지진기가 최초로 설치된 거는 1978년 기상청에 의해서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같이 다 레코딩을 했어요. 아, 그래요?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지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은 네. 1952년 그 전란 중이죠. 6.25 전쟁 때 규모 6.3 지진이 바로 평양 이 남서쪽 가장자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몇 꽤 자리가 세지 나왔어. 않나요? 규모 6.3이면 어마어마한 어느 지진입니다. 우리가 경주 지진이 규모 5.8 정도 됐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인데요. 규모가 0.2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2배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 5배 이상이 되는 그렇죠. 거죠. 5배 예. 이상. 그러니까 경주 지진 5개 이상이 한꺼번에 발생한 거예요. 아, 그 이미 52년도에 그런 지진이 예, 있었기 그런 때문에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그 지진이 언젠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일어날 하는 수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그런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한 게요. 지진 피해 기록을 엄청나게 잘 남겨놨어요. 어느 고을에 뭐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그럼 그 기록을 보면서 몇 정도였을 거다. 그럼요.
한반도 내에 규모 6 이상이 되는 지진들이 상당히 많더라. 조금 기상은 많았다 과거에도. 네. 예. 그런 게 이미 다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약화돼가지고 갑자기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막 많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큰 지진들이 우리한테 남의 일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지진 안전 국가 이렇게 배웠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네, 지금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럼 지구상에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그 지역이나 그런 나라나 이런 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행히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뭐 남극이나 북극도 다 네, 아, 남극에서도 랜덤이군요. 네,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남극은 더 신기한 게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많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 빙하가 용융이 되게 되면 빙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빙하가 누르던 힘이 없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힘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고 지진을 유발하는 일로 작용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지진을 예측하려고 어쨌거나 이 과학자분들이 정말 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진 나면 정말 모두에게 재앙이니까 그 재앙을 막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진이 안 나게 하려면 힘이 안 쌓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아니면 힘을 인위적으로 풀어내거나 아, 그럼 지구 뭐 판 스트레칭 뭐 이런 거를 개발해야겠네. 약간 요가 시키듯이 그 무슨 장치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밑에서 약간 그 지구 스트레스 안 받게 스트레스를 약간 빨아들이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 난카이가 좀 아니면은 뭉쳤네 뭐 이렇게. 그 밑에 장치들을 이렇게 다 달아서 흔들어주는 자기네들의 미리 흔들어줘서 그 응력을 빼는 장치를 우리 만들고 세대 때는 어렵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예. 그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결국은 판의 경계부에서 판이 이게 물고 있는 행위 자체가 힘이 쌓이는 일이거든요.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판과 판을 뚫게 되면은 서로 물고 있지 않고 미끄러지게 될 거다. 그러면 에너지가 해소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렇게 뚫으려면은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만 하더라도 난카이 해공만 700km거든요. 인간이 뚫은 최대 깊이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바로 멘틀이 드러나는 경계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그래도 화성으로 좀 이주를 하니 뭐 AI가 세상을 지배하느니 뭐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첨단 과학으로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사실 게 참 맞아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대지진이 나면은 무방비로 다 죽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없어요. 셈이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내진 성능을 하고 그 지진동에 대해서 견뎌내는 일 정도일 텐데요. 내진 성능이 강화되는 거는 사회적 합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 건물 지어놓고 한 70년, 80년밖에 못 쓰는 건물인데 한 200년, 300년 만에 발생하는 지진까지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건물 쓰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한 번도 그런 지진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강한 건물을 지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 문제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예, 참 그 지구가 운동을 안 해서 그냥 지진 없는 세상에서 살려니 그건 또 어려울 것 같고. 야, 지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거대한 스케일로 지진을 일으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니까 인간은 정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작으면 또 작은 존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